인원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 박스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안 비춰도 또 돌려주면 그 다음에 자, 저희 언어 강의하겠습니다. 흔히 인문학이라 그러면 문사철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너무 평범해서 이렇게 해갖고는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개 사과를 대추나 배, 감하고 비교해서 사과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식으로 인문학은 다른 학문가의 특성이 뭐냐를 설명해 나가는 게 오히려 인문학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 5개 이야기를 조합하면서 아 인문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인문학이 뭐냐 이럴 때 나는 인문학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게, 인문학의 힘에 대해서 최초로 한 10년 전인가 그 책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 노숙자 문제가 현대에 와서 각국이 전부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는 IMF가 일어났던 1997년 이후에 노숙자가 생겼죠. 그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노숙자를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뭐 여성 같은 데는 미용 기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그 사람을 취직을 딱 시켜주면 몇 달 후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 취직 장소에 있지를 않고 다 어디로 가버리고 또 없대요. 다시 또 노숙하러 온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뭐 칸터, 헤겔, 뭐 마르크스, 그 다음에 뭐 공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 취직을 시켰더니 80%가 6달 지나서 보니까 회사 다 다니고 있더래요. 거기에다가 그만둔 사람은 일을 하기 싫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직업을 바꾼다든가 무슨 특별하게 더 좋은 일이 있어서 간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야 이때부터 이제 인문학의 힘 이런 걸 말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힘이라고 할 때는요, 뭐 자연과학의 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 사회는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량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수량화라는 것은요, 뭐 모든 것을 통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뭐 과거보다 뭐 월급이 늘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기 전에는 100m를 20초에 뛰다가 지금은 15초에 뛴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량화를 다 해야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인문학의 힘 그게 수량화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데가 적용했더니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죠. 인문학이라는 게 이게 수량화가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게 네트위익인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네트위익이 아니라도 일본의 음악 평론가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BTS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한국 정부에서 문화사업에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뭐 BTS라든가 뭐 아이돌 그룹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은 김구가, 우리는 내가 가장 부러운 것은 문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상한 말을 했는데, 김구 같은 분이 어떻게 그토록 심오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김구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김구는
당시 조선에 뭐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그 지적인 기반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가장 뛰어난 심오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지금도 외국인들도 김구가 이런 말 했더라 얘가 자주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느닷없이 문화에 투자한다 이래가 저는 그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문화는 저게 예측 가능하거나 수량화가 안 되는데 저기에다 돈 끌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또 그 실패했어요.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여러 명 불러가지고 문화에 어떻게 투자를 해보라 그래가 그 사람들이 문화에 투자했는데 영화 만들어가지고 손님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화 대통령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를 얽어매고 있던 족쇄, 사상의 자유 이것을 묶어놓았던 것을 완전히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뭐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영화는 막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국의 영화 관객 수가 50% 넘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문화의 나라도 뭐 프랑스 영화가 2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우리만 50%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근데 문화의 힘이 엉뚱하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였다. 이거는 분명히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는 인문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과학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량화가 안 된다는 점에서 바로 인문학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지금 미국의 드라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드라마 그 시장을 가장 넓게 갖고 있는데 그걸 위협하는 게 우리 한국 드라마라는데요. 우리 드라마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한국 드라마를 겨울연가 같은 것처럼 계속 히트치는 작품이 MBC라든가 뭐 SBS라든가 KBS에서 만들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외주라 그래가지고 아마추어들이 뭐 만들어가 올리고 막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드라마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 그 다음에 그것을 촬영하는 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독일하고 축구에 가면 이겼지만 독일에는 축구팀이 200만 개가 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다 합쳐도 막 1000개도 안 됐답니다. 이 저변이 독일이 훨씬 넓죠.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독일한테 이긴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묘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한국에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문화의 저변이 있느냐, 저 나라에. 그런 거는 연구 안 하고 국가에서 자꾸 지원을 했대요. 쟤도 우리 약불렸고 하는 말인데, 사실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그 지원한 그 작품 히트 칩니까? 못 칩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산출 사이에 공식이 전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수량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음악이 뛰어나고 드라마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게 뛰어나냐 하는 점에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기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사상의 자유, 이거 엄청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말할 때 눈치 싹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해요. 우리보다 훨씬 조심스럽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죠. 뭐 내 이름은 김삼순이 뭐 이런 거는 막 그러고 뭐더라 뭐 어떤 영화는 남자 두들겨 패버리고 경찰도 때리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저 차이나에서는 한국 드라마 영화 올 때 경찰 때리는 걸 무조건 잘라내버린대요. 걔들이. 우리는 마음대로 두들겨 패는데,
이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진 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또 문화라고 해야 되느냐, 이걸 인문학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문학은 자연과학처럼 측정 가능하지 않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이야기하면 당신 뭐 인문학 뭐 잘 모르지만 인문학은 돈 집어넣는다고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어떤 곳에서는 또 대박이 터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자연과학처럼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삼성이 가가지고 전자 공장을 쫙 만들어 가지고 막 대박을 쳐가지고 베트남 경제 GDP의 20%를 생산해낸다. 이런 것이 문화에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문화의 나라를 만든다고 우리나라 GDP의 한 10% 이상을 막 투자한다고 한국이 다른 나라의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한국인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어떤 것은 이렇게 BTS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저거는 우리만이 생각하는 거다. 이걸 저는 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런 사고는 서양의 공격적인 사고, 그 다음에 적자생존 원칙, 하느님을 최고 위에 놓고 나머지를 전부 쫄러보는 저런 사고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거죠. 그게 전혀 다른 방식의 우리 사고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연구할 생각 안 하고 우리를 야유하는 거죠. 국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했다. 우리도 투자 많이 했다. 그래가 일본에서 쿨 재팬인가 뭐 했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일단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런 점,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수량화가 안 된다는 점을, 둘째 이야기는 이제 미녀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나는 추년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야기는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사실 미녀로 태어나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미녀죠.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처녀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처녀죠.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미녀는 화장을 하고 처녀는 화장을 안 하느냐, 내가 그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처녀로 태어났더라도 얼굴도 꾸미고 아침마다 세수도 하고 계속 하더라고. 그러면 미녀는 화장을 안 하냐? 미녀도 화장을 해요. 그러면 화장을 하고 자기를 이쁘게 보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미인인데, 여인은 왜 저런 걸 자꾸 하느냐?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맨날 수염을 아깝다가 어제 수염 깎고 오늘 또 깎았습니다. 이게 깎는 게 좋은 거구나. 내가 내 얼굴을 좀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바로 말이죠. 우리가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은 미인처럼 평생을 그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미인은 뭐 딴 데 가서 좋은 대접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소 같은 데 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하기도 하는데, 이 교양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 많이 안 줍니다. 아, 이게 묘한 거죠. 근데 비유는 분명히 맞습니다. 아, 몰상식 한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죠.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아이는 제가 대한민국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도 불쾌하죠. 나경원이 뭐 황교안이 저런 아이들, 우병우 저런 아이들, 바보 같은 자석, 옆에 봉화에 살아가지고 그 아직도 이 동네에서는 우병우 좋아하는데 걔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학교 성적만으로 따지면요, 뭐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걔가 서울대 법대 들어갈 때요, 서울대학교 생기고 가장 그 이상한 구멍이 나가지고 한 한양대학 정도 갈 정도 성적으로 갈 수 있었어요. 공짜로 들어갔는데, 물론 걔가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부류가 한 20% 됩니다. 대학교 들어와서는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느냐 이거죠. 그 걔는 데모하는데 한 번도 안 끼고 지 혼자 공부만 했죠. 그 머리 좋은 거 아무 관계도 없죠. 그게
인문학적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버렸죠. 공부도 못하는 게. 하고 뭐 서울대 갔다고 또 공부 잘합니까? 지금 정말로 우리가 머리가 좋다 공부 잘한다는 느낌 드는 사람은 방시혁이 아닙니까? 방시혁이가 머리 제일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납니까? 그리고 BTS의 RM인가 하는 그 걔들 7명 아이들은 좀 다르게 학력이 그래도 대학은 나와가지고 뭐 건국대학인가 뭐 이런 대학인가 좀 다녔던 아이들이 그 중에서 7명 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거의 신화적 존재 신중년 중학교 중퇴죠. 조용필 고등학교 중퇴죠. 그리고 서태지 고등학교 중퇴 아닙니까? 그럼 당신들 서울대 가가 뭐 했냐 이거죠. 이들 바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갖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측정해서 인간을 평가했던 것도 전부 다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게 이제 인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미녀 이야기와 교양 있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인문학적 교양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는 것은요. 미인이 돼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요. 경상도 출신 불가촉 천민하고 상대 안 합니다. 왜 상대? 불가촉 천민이 어떤 놈들이냐 하면 우병우 좋아하고 뭐 전라도 사람 계획 이유 없이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박근혜가 다시 뭐 박근혜 62적 이래 갖다 그 탄핵에 참가했던 사람을 적어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뭐 바른미래당 같은 그런 사람들 적어가지고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 해서 불가촉 천민이죠. 인도의 불가촉 천민은 우리가 가서 손도 잡을 수도 있고 빨래도 맡길 수 있고 뭐 공부하는데 지원도 해야 되고 하지만 경상도의 불가촉 천민은 이건 절대로 상대하기 싫은 놈이죠. 이 걔들은 또 몰라요. 지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인문학적 교양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인문학이 뭐냐를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하나 가다가 보면 우병우나 김기춘이가 왜 망했느냐? 인문학적 교양이 없었던 거죠. 그럼 김대중은 왜 성공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때 목포 상고는 보통 상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혼자 독학을 했는데 뭐 한국 최초의 필리버스터 이래가지고 9시간 계속 말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헛말 비슷한 헛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신기한 분이었다고요. 그게 인문학적 교양이 몸 전체를 정신 전체를 다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인이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미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처럼 제가 비유를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문학적 미인이 될 때 이것은 그걸 팔아가지고 돈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내가 교양 있는 놈이다. 내가 자랑해가지고 얼마 좀 웃기는 놈이다 이래버리죠. 하고 여성도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미인인 것을 미적인 것을 팔면 매춘부가 돼버리죠. 그러면 여성이 미인인 거는 뭐냐? 그냥 자기는 미인인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걸 갖고 팔아먹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양 있는 사람,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사람도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인문학이라는 것은 돈하고 상관이 없다. 성공이나 출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역사를 크게 만드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의 인문학이 일본의 인문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게 맞는데 그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인문학이 촛불 집회도 만들고 우리는 광복 직후 1945년, 48년 이후에 대통령이 9명인가 되는데 한 사람인가 제외하고 두 사람 제외하고 다 뭐 도중에 감옥에 넣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탄핵되거나 이래 버렸지 않습니까? 또 두 사람은 유일하게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었죠. 그런 나라죠. 자, 이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세 번째는 무엇을 갖고 이야기해 보느냐면 어린 왕자를 가만히 보면요. 어린 왕자의 참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 왕자는 노을이나 맨날 사랑하고 별이 조그만 애가 의자를 잡고 옮겨야 노을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별에서 살다가 어쩌다가 지구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조난당한 비행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지난날 이야기를 해준대. 거기에 7개의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거는 이 세상에 저 많고 많은 별이 전부 다 자기 께다 그러면서 5억 개나 되는 별을 죽을 때까지 세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늘 취해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5억 개의 별을 계속 샌다.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화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돈이 그거 많이 벌어서 뭐하냐. 그래도 죽어갖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어린 왕자는 바로 근대의 얼굴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게 주제인데요. 근대의 얼굴은 뭐냐? 근대는 우리가 언제부터를 근대라고 하느냐면요. 데카르트부터 근대라고 합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참 묘한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걸 다 의심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만은 의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생각하면 나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사고하기 시작했다. 이건데 이 이야기가요 참 묘한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이 되느냐면요. 과거에 나는 존재한다는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존재한다죠. 근데 요 자식이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을 때 프랑스 신부들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독살시켜 죽여버렸어요. 데카르트를 죽여버렸어요. 이 신부라는 놈들 이게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직업으로서 가장 나쁜 사람들은 바로 가톨릭 신부입니다. 근데 이거 뭐 김수환, 추기경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뇌물 많이 먹은 놈이다 이러면 내한테 흥분해가지고 싫어하는데 그 사람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 혼자 정의로운 척하죠. 그럼 정의라는 뇌물을 가장 많이 먹은 놈이죠. 그러고 일본군으로 가가지고 무슨 뭐 일본군 군복 입고 사진 찍었는데 자기 평생에 그거 사과 한 번도 안 했죠. 왜 사과 안 해요 그걸? 하고 외국에 뭐 주교나 추기경 이런 사람은 독재와 싸우다가 기관단총에 벌집이 나서 죽은 사람이 숱한데 김수환, 추기경 왜 죽을 때까지 기사대기 한 사람 맞았어요. 그러면 뭐 하던 놈입니까? 결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도와준 놈이죠. 예수가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왜 아니냐? 그리고 니들은 왜 신부요. 지금은 월급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한 30대 됐을 때 그때요. 얼마 전까지 수녀 월급이 14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30만 된다는데 30만 원 돼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인데 왜 30만 원밖에 안 돼요. 잠자 주는 것 때문에 그럼 잠자 주는 거 그러면 밥 계산 다 했으면 그럼 한
40만 원 잡으면 7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 거를 허용하니까 이상한 종교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죠.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재산은 전부 다 빼앗아 버리고 월급 조금 주죠. 여기 집 딱 지어가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지금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뭐 그런 종교 단체가 뭐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계속 생기죠. 이 카톨릭,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무슨 저 교회가 하나 불탔죠. 그거 무슨 교회입니까? 노트르담 대성당인가 그거 폭삭 내려앉아가 다 불타버려야 되는데 불 꺼져 누가 그 기분 나쁘게. 노트르담 대성당 카톨릭 그 성당 그것은요 바로 전 인류에게 악마를 퍼뜨리던 악의 집단이죠. 그 불에 타버려야 되죠. 그런 놈들이 신부다. 이걸 누가 이해하느냐? 인문학 하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인문학 하지 않던 서양에서는 자연과학자들이 그걸 말을 했습니다. 갈릴레이 전부 자연과학자였죠. 그 사람들 계속 불에 타 죽고 사형당하면서도 지구는 뭐 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천동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듯이 자 인문학은 이제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왕자를 또 이야기하면서도 어린 왕자 속에는 근대적 이성주의, 근대의 얼굴 이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성의 반대 감성, 어떤 감성적 꿈의 세계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말 속에는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어린 왕자의 주제는 잘 모르고 하여튼 그래서 노을만 좋아해가지고 뭐 어떻게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대학에 인문대가 없는 대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하겠는데 동양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러 온 것 같은데 여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어 선생도 있고 국사 선생도 있고 철학 선생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국문과 국사학과 철학과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고 국어 선생 혼자 2,000명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사 선생 혼자 전 학생 다 가르치는 거야. 거기에 국문과 교수하고 우연히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 내 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하는 게 뭡니까? 동양대학에서라니까. 동양대학은 전공하는 게 없고 국어 선생 혼자 다 가르친다 하더라고. 그래서 괜히 물었다 싶었는데 서울대학교 국문과는 교수가 학생 30명이니까 한 30명 뽑아가지고 교수가 26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공이 26개나 된다는 거죠. 제가 연대에 갔더니 학생을 한 160명 봤는데 교수가 8명이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의 연대가 왜 이런가 싶어요. 근데 인문대학이 있는 대학이 명문대입니다. 사실. 이거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구의 대학은요. 제가 몇 개를 보면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이런 대학인데 여기 인문대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이 대학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명문대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대구의 정신을 이상하게 썩게 만들어버렸는데 계명대학 같은 데는 가면 음대가 또 굉장히 뛰어나요. 또 전국의 대학 중에 음대나 미대 없는 데가 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대구의 대학은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는데 풀죽은 무슨 배추처럼 말이야. 이 대구의 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문대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흔히 융합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융합을 하는데 공대만 가지고 융합 못합니다. 인문대가 있어야 융합이 되죠. 이제 저는 병원에 안 가니까 보건소에서 자꾸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갔는데 이 의사가 뭐 아이돌처럼 참 미남이라가지고 좀 놀랐는데 그래서
보다가 이야기를 좀 하다가 나중에 안갈 작정인데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변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변한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지고 한 수 가르쳐 주려다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이도 그렇고. 그럼 의사라는 사람은 의사는 과학자죠. 과학자인데 자 과거의 과학은 질서가 있다 그래가 코스모스라 그랬는데 지금의 과학은 질서가 없다 그래서 우주까지 카오스라 그래요. 질서가 없다. 질서를 모르는 게 과학이다. 이제 전에하고 전혀 달라져 버렸죠. 그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편인데 그럼 당신은 의사가 돼가 혈압을 그렇게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다고 내한테 말하냐. 당신 좀 지나치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이 말 해주려다가 의사까지 내가 훈계할 만큼 온 동네 입상 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엉뚱한 말을 했죠. 경북 집안에 있으니까 경북대 어디 나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부산대 어디 나왔다 이랬고 더 말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김새가지고 이게 병 중에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또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오히려 또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으면 의사가 환자 앞에 겸손하게 말을 해야지. 자기가 고칠 수 있대요. 그럼 그거는 과학자가 아니고 사이비 과학자죠. 그럼 한마디로 돌팔이죠 그냥. 근데 뭐 좀 설명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와 같이요 대학에 인문대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는데 사실 서울대학교는 캠퍼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서울 복판이 100만 평이나 되는데요. 이것도 뭐 어떻게 시형인가 뭐 어디로 옮긴다 그러니 말도 안 되고 얘기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되는데 시형에 가가지고 지금 100만 평 땅을 어떻게 구해요? 자기들끼리 구했다 그러는데 10몇만 평밖에 못 구했더라고. 근데 이 학교가 좁아요. 왜? 학교에 가보면 공대 건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공대는 전자공학과 그러면 전자공학과 교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1000명이 노동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뭐 조선공학과 같은 조선공학과 공장이 또 엄청난 게 또 어디 저쪽에 처박혀 있어요. 그럼 졸업활동은 학교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구경을 못하고 졸업합니다. 더 땡기도 뭐 도저히 안 되는데 이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인문대는 그냥 칠판 한 개 교수 한 명에 교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걸 왜 안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인문대 교수 취직시켜 주려고 애쓰는 건 아니고 인문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측할 수도 없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의 힘이 어느 날 지평을 뚫고 나와서 BTS가 된 거라. 이걸 왜 인식을 못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김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뭐 인문대생들이 데모를 많이 한다고 싫어하는데 원래 데모는 자연공학 하는 사람이 데모를 했기 때문에 자연과학 하는 쪽에서 데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뭐 데카르트는 그렇게 죽었고 갈릴레오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요. 한국에서 공대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는 인문대생이 아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이러는 게 참 무식한 아이들인데 그런 교수부터 제일 먼저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무슨 흑표 탱크인가 만들었는데 물속으로 간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정말 들어가가지고 못 나와가 뽀로록 애들만 죽어버렸죠. 그리고 무슨 헬리콥터 만든다 그러더니 떨어져가 계속 죽었죠. 저것도 이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손을 대가지고 전부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시작하고부터 헬리콥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문대 자연과학대 내에 데모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죠. 그리고 지금은요 소총을 가지고도 탱크를 부술 수 있는데 탱크를 왜 만듭니까? 그것부터 봐보죠. 옛날에는 그 소총으로 탱크 쏴도 탱크 꼼짝도 안 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총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 화기 가지고 탱크 한 방 날려버리면 그냥 날아가요. 탱크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예산을 엉뚱한데 쓰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탱크는 저 아랍의 독재자들이 그거 끌고 다니면서 국민들 협박하는 데는 필요한데 대한민국 사람들 탱크 가지고 협박 안 돼요 지금. 병사들한테 데모하는데 저 가가지고 우리가 저거 시 진압하자 이러면 병사들 속에 데모하는 학생과 뜻이 같은 병사들은 탱크 부품 하나 빼가지고 숲속에 던져버리죠. 그럼 탱크 하나가 길 가다가 딱 정지해버리면 그 탱크 치우느라고 일주일 걸리고 나면 데모 이미 완전히 다 끝나버리죠. 지금 한국은 그런 식으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유와 근거를 묻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탱크를 만드는가, 남북 긴장은 왜 필요한가 하는 그 사고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끝없이 하는 게 인문학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무엇이다, 자연과학과 어떻게 다르다,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저는 뭐 겨울연가도 작년에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세상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88 올림픽 때 나는 뭐 그때 손에 손잡고 노래 있는가 싶어서 아, 그거 괜찮네 이렇게만 느꼈는데 손에 손잡고라는 이 노래하고 똑같이 88 올림픽을 위해서 조용 PD가 그 불렀던 노래 서울 서울 서울은요, 이 서울 서울 서울은 굉장히 서글픈 가락입니다. 손에 손잡고 막 신나가고 떠들죠. 그리고 손에 손잡고 뿐만이 아니라 아침의 나라에서라는 김연자도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정한 친구처럼,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곳, 오 서울 코리아 이래요. 하고 손에 손잡고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이런데 조용필의 이 노래 내가 많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면 내 가슴에 아름다운 냇물이 흐르네. 이게 왜 올림픽 송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 다시 만나는 그대. 올림픽 하는데 이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더니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갑자기 베고니아 화분, 옛날에 베고니아 화분이 우체국 같은 데 많이 있었어요. 그건 또 왜 이야기합니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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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 이 노래는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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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12번 나오고 영어로 서울까지 합치면요 총 제목까지 합치면 43번 나옵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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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아름답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말을 비꼬고 야유하는 거죠. 오히려 비극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올림픽 하는데 이런 노래 왜 부릅니까? 그 조용필이가 뭐 서울 서울 노래 가락을 모르겠는데 부를 때 뭔가 우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런 노래를 왜 울면서 부르냐? 결국은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죠. 이별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고 이게 여기 왜 들어갑니까? 이 사람 지금 불륜에 빠졌어요. 이별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진다.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1980년 서울에 본 때 그 시청역이나 서울역 앞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